고소의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보수의 시각으로 제대로 된 대한민국 어떻게 세울 것인지 늘 촌철 살인 평론을 해주시는 장성철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야, 이번에 이제 MBC 100분 토론 엊그저께 너무 재밌게 보셨어요? 봤습니다. 아이 뭐 잘하고 형식도 좋았고 또 유력 그 정치인 한 분을 모셔놓고 여러 시각으로 또 패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네. 저는 뭐 굉장히 재밌게 봤고, 아니 MBC가 좀 방송 더 하면 좋겠더만 네. 마지막에 또 좀 잘라버리더라고. 저는 패널로서는 상당히 예. 좀 영광스러운 자리였다. 네. 아니면은 좀 좋은 자리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유력한 대선 주자에게 직접 여러 가지 얘기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TV 화면에서 보는 거랑은 다르더라고요. 예, 예. 직접 만나서 얘기 듣고 표정, 뭐 억양, 시선 막 이런 것들 다 보니까 그분의 진심도 알 수 있었고 그냥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확실히.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다. 네, 예. 그 뭐 좋은 느낌, 안 좋은 느낌은 좀 이따 질문하기로 하고. 네. 그날 저는 이제 야, 장성철 소장이 대단하신 분이다. 박성대 기자도 같이 나갔고. 그래서 그 저희들이 오늘 중요한 장면 하나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나누는 그 영상을 준비했는데 잠깐 보고 저희들이 어떤 뒷이야기가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 장면에서 그래도 여유 있게 이재명 대표가 답변하고 이제 이랬고, 오늘 이제 우리 고소의 전략을 통해서 장 소장님한테 저 방송 전후에 이재명 대표하고 따로 얘기를 좀 나눈 게 있습니까? 따로 얘기를 나눴죠. 예, 예. 그러니까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먼저 앉아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와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악수하면서 살짝 제 귀에다가 예. 하신 말씀이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저보고 제가 이제 그랬어요. 아, 대표님 저 이렇게 질문지 많이 가져왔는데 반도 못했다, 3분의 1도 못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유튜브 합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유튜브에 한번 나와달라, 아니면 같이 아니요, 유튜브를 만들자. 같이 유튜브 합시다 이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소리겠지라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려고 그러는데, 장 소장 유튜브 해요, 같이 해요, 예. 거기서 한번 더 얘기를 나눠봅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제가 연락을 따로 드릴게요 그랬더니 또 저를 붙잡으시고 장 소장이 그 채널을 선택을 하라고 예. 되게 적극적으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장 소장과 함께 이제 공개 토론 한번 하고 싶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네. 아유, 저랑 무슨 토론이에요. 제가 이제 많이 여쭤보면은 본인 생각을 좀 많이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요. 실제로 한번 논쟁을 좀 해보고 싶은 의사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장 소장이 평소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잘 챙기고 있다고 저는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논리가 뭐 확산되는 것보다는 본인이 오해받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풀어보겠다라는 의지는 확고한 것 같아요. 그 제가 받은 인상은 대단히 유연해지셨다, 네. 여유로워졌다, 그리고 권력 의지가 상당히 세졌다, 그렇게 좀 느꼈어요. 네. 그래서 준비도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고, 경제적으로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정책 공약도 상당히 좀 전문적인 용어를 동원하면서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예요. 그냥 비호감도가 높다, 수치를 예, 예. 보면.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시는지,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좀 아쉬웠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공장, 그리고 저 이제 이동형 TV, 이동형 TV 새날. 새날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나와서 이제 토론하는 걸 잘 봤는데 이제 주로 인터뷰 형식인데, 어제 맞아요. MBC가 했던 그런 100분 토론 형식은 다자가 질문을 하고 이재명 대표가 대답하는 모습은 굉장히 좋았어. 네, 네. 오해받는 부분이든 이제 실제로 있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해명하는 것이든 맞습니다. 그런 자리가 좀 필요한데, 네. 저희들도
가능하면 오. 장성철 소장과 한번 이재명 민주당 대표 모시고 네. 실제로 좀 궁금증을 한꺼번에 좀 풀어내는 자리를 만들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토론 내용 중에서 이제 실용주의 노선이라고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우클릭이다, 중도 확장이다, 보수. 네. 이제 보수 정당이다, 이제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형 TV에 보니까 이미 김대중 대통령이 대중경제론이라는 책도 썼지만 그 당시에 DJP 연합을 할 때 이미 우리는 보수 정당이다라고 선언한 인터뷰까지 있긴 하더라고요. 김대중 예, 대통령이 이제 그런 그래서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자 지금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에 민주당이 뛰어들어가겠다라는 거에서 파장이 상당히 큽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요. 선거 전략상 상당히 유효하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번 대선에서 중도층에서 덜 지지를 받아가지고 졌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을 하게 되면 내가 이번에 대선에서는 확실히 이길 수 있다. 왜냐? 진보 쪽 표를 가져갈 공간이 없잖아요. 그럴 후보가 없잖아요. 예전에 심상정 후보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후보가 없으니 진보층은 탄핵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확실하게 밀어줘야 되겠다. 지지층은 똘똘 뭉쳐 있으니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해서 보다 더 많은 표를 가져오겠다. 어떻게 이념적으로 정책적으로 우리가 좀 더 많은 견인을 해오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네. 또 국민의힘이 자꾸 오른쪽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도 보수의 공간이 비어 있어요. 이 주권 싸움 아주 시기적절하게 진출을 잘 하셔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논쟁적으로 말씀하시게 되면 중도층이 이재명 집권 시기에 불안한 점들 이런 것만 상쇄시킨다면 중도층의 표를 상당히 많이 끌어올 수 있을 것 같다. 자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실제 민주당이 중도 정당이냐 보수 정당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보수 진보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라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시기마다 다 다른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보수 정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장 소장은 그렇지 않다고 평소에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 정당과는 궤를 다르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하나는 이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배 문제, 복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보수와 궤를 달리하고 있다. 어쨌든 보수는 탄탄한 안보를 통해서 네. 북한을 좀 굴복시키려는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진보는 대화 타협 조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북한하고 한번 잘 살아보자, 같이 함께 공존해보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어서 아직까지 이 국방 분야, 외교 분야,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내놓으신 게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싶고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분배 문제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연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포기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 추경에는 어쨌든 13조 안이 담겨져 있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분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확고한 입장을 아직 못 정하신 거는 같은데 좀 유연해졌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좀 실용주의를 강조하시는 것을 보면 약간 보수의 인식과 정책을 가져다 쓰겠다라는 생각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이제 색깔과 관련돼서는 이제 내부에서도 상당히 이제 논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이렇게 딱 중도 또는 실용 노선 보수 정당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서 상당히 국힘이 지금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이거 뭐야 이러면서 원색적으로 비판을 하더라고요. 위장 전입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렇게 있죠. 이제 하고 있고 이게 또 대선 국면에서는 좀 전에 언급하셨듯이 중도에 있는 사람들 상당히 끌고 올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겼다. 그럼요. 자, 의심병이 없어졌다. 종북, 주사파, 좌파 그리고 북한 추종 이런 것하고 이제 거리가 확 지금 이제 생겨버려 가지고 국힘 쪽에서는 정치적으로 대략 난감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프레임을 상당히 잘 전환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런 화제를 어젠다를 던지지 않으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느냐? 2심 판결, 사법 리스크, 당신 2심에서 유죄 나오면은 출마할 거야, 말 거야, 당내에서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러한 좀 부정적인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본인의 운동장으로 정치권을 끌어들였잖아요. 그리고 사법 리스크, 2심, 이걸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거 전략상으로도
상당히 시의적절하게 잘 하신 거 아니냐. 장 소장이 또 질문했던 것 중에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이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아니냐에 그거 제가 대해서 질문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질문. 교수님이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장 소장은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는 다수설은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실제로 뭐 대선에 들어갔는데 항소심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대선 레이스가 중단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이재명 대표께서 얘기하신 그러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 어떠한 대법원 재판이 진행이 되냐 안 되냐 다수설은 진행 안 된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못 하겠는데 네. 그때도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사법 리스크는 큰 대선 가도의 변수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왜냐하면 유죄가 나올 수 있고 무죄가 나올 수 있잖아요. 무죄가 나오면 대선 가도에 날개를 단 거잖아요. 근데 유죄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안 될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점과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큰 사고를 쳐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가 대단히 작게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사법 리스크 2심의 유무죄 이것이 대선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이슈 체인지가 돼 버렸다. 맞아요. 탄핵 국면으로 가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유무죄 여부가 대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고요. 혹시 이재명 대표가 좀 나 좀 도와주라. 왜 이렇게 뭐 비판을 심하게 하느냐. 오해하는 부분도 많다. 이런 얘기를 비슷하게 하지 않았나요? 하셨어요. 방송 예. 들어가기 전에 15분 정도 예. 그냥 그 스튜디오 안에서 가볍게 얘기 나누는 예. 게 있었거든요. 그때 저한테 아니 뭐 나한테 질문하려고 벼르고 왔다고 얘기 들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과거에 2021년에 MBC 정치인사에서 한번 뵈가지고 토론한 적 있거든요. 네. 그때는 과거에 뭐 정과 문제, 도덕적인 문제 막 질문했는데, 저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대표님이 꿈꾸는, 대표님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방송을 보면서 야 대한민국이 참 많이 바뀌고 있다. 이제 유튜버를 중심으로 활약하고 있는 장성철 소장, 지상파 종편을 이제 전 정권에서는 열심히 이렇게 드나들었는데 저런 중요한 MBC 100분 토론에서 박성태 기자, 네. 그리고 장성철 소장, 그리고 이제 교수님 한 분 나왔는데 이들이 이제 여론을 주도하는데 주도라기보다는 여론을 만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이제 양념 역할을 정치평론가들이 하고 있구나. 이게 정말로 많이 바뀌었다. 과거에는 대학 교수들, 학자들이 나와서 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젊은 평론가들이 나와서 그런 질문과 대답을 하는데 프로그램은 훨씬 더 재밌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럽기도 하고 솔직히 친하게 지내니까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 대표님 도와주셔서. 아이고 뭐 그런 하여튼 어찌됐든 재밌게 봤는데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는 이야기 때문에 첫 번째는 지지하는 분들은 원래 진가를 그대로 드러낸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지지하지 않았지만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람은 매우 안정적이다. 이렇게 해서 정권을 맡게 되면 대통령이 되면 정말로 우리나라가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맞을 수 있겠다라는 또 희망을 준 것도 분명한 100분 토론이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번 대선은 네거티브 선거전이 횡행하는 그런 부정적인 선거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워낙 지금 나라가 어려우니까 당신이 대통령 되면 어떤 나라를 만들 거야 이런 포지티브한 네. 그런 선거 캠페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레임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언론사에서 대표이사를 지냈던 한 분과 식사를 잠깐 했는데요. 서울에서 이제 언론사에 대표이사를 2번이나 지내셨던 분인데 복합위기가 와 있고 구조적으로 너무너무 어렵지만 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전 세계가 지금 완전히 몸살을 뛰어넘어서 중병에 걸릴 수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이 정신을 차리면 새로운 또 발전의 기회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그 DNA가 대한민국 국민에 있기 때문에 네. 차기 정권이 매우 중요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좀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가면 오히려 선진국가로 진입해서 좀 더 안정적인 국가 체제를 만드는데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이 측면을 보면서 탄핵 국면을 마무리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실명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의견도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기대를 하면서 끝까지 민주주의도 회복하고 헌정 질서를 되찾으면서 대한민국 발전을 어떻게 시킬 건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자, 좀 현안 문제로 바로 좀 들어가 보겠는데요. 네. 이제 민태균 씨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참전을 하고. 그러네요. 자, 엊그제입니다.
자, 김건희를 명확하게 겨냥하면서 맞습니다. 김상민 네. 주면 김영선 장관 주겠다. 그렇죠. 이 내용을 이제 지금 폭로를 해버렸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타겟이 김건희로 가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김건희와 누구와도 가까웠던 명태균이 왜 김건희를 지금 이 시점에 타겟팅을 하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판을 흔들어 보고 싶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 예. 또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렸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명태균 씨 같은 게 이제 감옥에 있잖아요. 그래서 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좀 도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정치적인 판단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명태균 씨의 변호사가 이제 공개를 한 부분이잖아요. 네, 남상권 변호사죠. 예. 그 전에 이제 검찰에서도 김건희 여사랑 김영선 전 의원이 11차례 막 통화했다. 그런 내용을 쓱 좀 흘리더라고요. 네. 왜 그랬겠냐고요. 예, 예. 결국에는 검찰도 곧 김건희를 소환 조사하겠다라는 명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자꾸 이제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명태균 씨 사건의 핵심 주모자가 김건희 여사잖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를 조사 안 하고 어떻게 이거를 한 발자국 더 나가겠어요. 그래서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건희 조사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점점 강해지는 거 아니냐? 좀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면 검찰 내부도 이제 두 갈래로 나뉘어졌다. 친윤 여전히 남아 있지만 힘은 빠지고 있고. 그렇죠, 빠졌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친한계 또는 비윤 네. 계열의 검사들은 김건희를 타겟으로 해서 확실히 수사하면서 검찰의 존재감을 드러내거나 유지한다. 정권이 바뀔 때쯤에 검찰의 그냥 본능에 있는 유전자에 있는 생존 본능이 네. 지금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최소한 김건희 여사를 조사를 해야 자신들이 그래도 우리가 윤석열 정권 하에선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라는 변명이라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김건희가 그러면 어떻게 이제 대응할 것이냐? 과연 맞대응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 있을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공격적으로 나올 수단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탄핵 국면에서도 네. 내란 사태가 이렇게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김건희가 여전히 힘을 가지고 배후에서 뭔가 조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들리거든요. 들리는데 일단은 예전의 위상과 권한에서 거의 한 10분의 1로 줄어든 것 같고요. 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인용이 된다면 자연인이잖아요. 전직 영부인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검찰에서 소환 조사할 때 본인 스스로 어떤 물리력이나 아니면 의지를 갖고 안 나가겠다. 어떤 권한을 갖고 나 조사 안 받을래.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소환된 시점은 언제로 보십니까? 탄핵 인용되고 나서 인용되고 나서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3월 뭐 13일. 근데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20일. 아니요, 예.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쯤은 네. 한번 소환장을 보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관저에서 싫어 나 안 나갈래. 관저에 있으면은 또 경원들이 지켜주니까 검찰에서 집행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명분을 쌓아갈 것 같아요. 자, 시점에 대해서는 그러면 탄핵 결정 이후라고 봅니까? 네. 그럼 실질적인 탄핵이 조사는 이제 결정되면 바로 대선 국면이니까 네.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네. 하는데 김건희 소환이라는 이것이 정치적으로 파장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그렇게 하면 검찰이 우리는 열심히 수사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차기 정권이나 아니면 국민들한테 잃었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뭐 회복 못하죠.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의 변명하는 것 예.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 김건희 씨를 소환 조사하는 게 대선에 그렇게 큰 영향이나 파장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냥 김영선과 뭐했어, 명태균과 뭐했어 이거잖아요. 근데 만약 홍준표라든지 오세훈이라든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소환 조사한다. 거기서 만약에 뭐가 나왔다. 그러면은 대선판을 흔들 수 있는 핵폭탄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홍준표, 오세훈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안 할 가능성이 높고 네. 조사하더라도 별거 없네요. 이렇게 좀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 그렇게 이제 보는 시각은 이제 장 소장님 시각이라고 보고 저는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데 검찰이 지금 이 판을 좀 흔들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 즉각적으로 판결 전에 탄핵이 인용되기 전에 김건희 소환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사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전격적으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낼 가능성이 더 있는 것 아니냐. 아니, 왜냐하면 대표님 검찰 내부에서 이미 이제 진유 라인들은 아예 힘이 빠져버렸다. 빠졌죠. 그리고 이제 정유미 검사장을 만났던 어제 이제 비공개 기자 간담회 같은 걸 했거든요.
거기에서도 매우 애매모호하게 하더라고요. 네. 뭐 수사를 한다도 아니고 안 한다도 아니고 네. 그리고 이것저것 뭐 질문을 하면은 좀 돌려서 대답을 하고 물론 그거는 이제 비공개이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게 중앙지검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뭐 올라와 있으면 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한동훈도 지금 참전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오히려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하면서 김건희 소환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저도 그 말 맞다고 말씀을 예, 드렸던 거고 일단은 지금 소환에 대해서 김건희 씨 쪽과 조율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예,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탄핵 전에는 조율이 잘 안 되면 소환장을 보내서 네, 한두 번 거부당하면 이제 확실히 구인도 하고 그런 모습을 취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게 있어요 또 예, 변수가 하나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제 26일 날 자기 자서전을 내잖아요. 거기에 이제 김건희와 관련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검찰로서는 지난 총선 과정에 한동훈에게 어떤 공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거, 문자, 녹음 막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좀 담겨져 있으면 소환 조사할 수 있는 명분이 더 커진다. 그렇게 보여져요. 장소님 나오신 김에 김건희하고 어떤 이야기 했고 지금 저 책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얘기만 들었고요. 그냥 비상계엄 당시에 예.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여러 가지 중요한 뭐 에피소드들, 본인 판단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한 그 중요한 챕터 중에 하나가 김건희와 관련된 거, 지금까지 정말 알려지지 않은 거, 그 부분이 있대요. 김건희가 비상계엄 당시에 그 조태용 예. 그 국정원장. 국정원장한테만 전한 게 아니죠. 혹시 한동훈에게도 전화를 했을 모르겠습니다.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오. 지금 나오는 소문은 여러 군데 전화를 해가지고 네. 이런저런 조치를 했을 것이다. 그러겠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홍정원 1차장을 경질시키는 그 과정에서 누구를 임명을 하라고 네. 하는 그 내용까지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다 보고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김건희가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내용까지 나오면 나중에 이제 감당을 어떻게 할지 네. 뭐 이런 건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맞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이제 김건희한테 격분을 했다. 네. 그리고 김영선 의원이 지금 이제 명태균이 이렇게 이제 김건희를 공격하고 난 뒤에 김영선은 가만히 있겠나? 지금 저기서 감방에서 이제 뭐 나오는 것도 앞으로 뭐 정책 여러 가지 향배나 상황으로 봤을 때 김영선조차 이제 또 김영선도 나와서 김건희 공격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좀 많이 나가는 겁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래요?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한테 대단히 매달렸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국회 부의장직도 막 김건희 여사 거의 막 찾아가가지고 자기 부의장 되게 해달라 그런 식의 이제 부탁을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면은 본인의 치부가 더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김영선 전 의원은 그냥 입 다물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 다물고 있다 이렇게 해보고요. 우리 이제 오늘 방송이 토요일 날 나가는데 이제 네. 금요일입니다. 네. 목요일 날 민주당 출신의 변호사가 가서 명태균 접견을 했어요. 네. 또 제가 이제 방송에서 여러분 공개하겠습니다. 금요일이죠. 어제 또 노영희 변호사가 두 번째 변호사 접견을 명태균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접견을 하려면 명태균이 동의를 그렇죠. 해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이 내용도 여러분께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또 새로운 사실 나오겠네요. 그래서 왜 명태균은 계속 민주당 출신 변호사 네. 그리고 또 좀 민주당 성향의 노영희 변호사와 만나고 있느냐. 공익 제보는 받지 않는다고 민주당 결정했고 아니 저런 식으로 하는 공익 제보는 의미가 없다라고 했는데 왜 명태균은 지금 민주당 쪽 인사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지 뭐 저는 이제 지금 만나지도 않고 부인도 저를 아주 사기꾼으로 이제 몰고 있기 때문에 만날 그래요? 수가 없는데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 어찌 됐든 왜 명태균이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겁니까? 명태균 씨는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정권에 좀 잘 보이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지금 본인 감옥에 있고 뭐 재판은 받겠지만 어쨌든 권력을 가진 쪽이 잘 보여야 되지 않나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을 것 근데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느껴서 명태균이 이제 갑자기 공익 제보한다 어떤다 할 때 좀 숨은 카드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는 이준석을 위해서 뭔가 좀 노력을 하고 네. 홍준표, 오세훈은 저격을 하고 네. 그래서 판을 좀 흔들어서 이준석에게 공간을 좀 넓혀주자라는 느낌을 제가 확실히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민주당에서 공익 제보를 안 받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명태균이 계속 나서서 민주당과 접촉면을 넓혀 가더라고요. 야, 이게 어떤 의미냐? 나 살려줘 이거겠죠. 뭐 나 살려줘. 근데 이준석은 그럼 끝이 나버렸습니다. 여전히 이준석 의원도 신뢰관계가 있고 또 명태균도 이준석에 대한 특별한 이제 애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의원이 본인 공격 안 하니까 네. 이준석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하나의 저축성 보험처럼 가만히 내비두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민주당 쪽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태균 씨 그렇게 좋은 사람 같지는 않아요. 네. 가까이 안 하시는 게 어떨까? 그냥 명태균 씨 건은 그냥 검찰이 조사 제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실이 밝혀지도록 하는 게 맞지. 저 사람이 민주당과 무슨 일을 만약에 하려고 했다. 그래서 민주당 인사들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다. 나중에 또 그거 가지고 민주당 협박하고 내가 뭐 녹음 파일 있고 뭐 문자 있어 공개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멀리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국조특위에 좀 나와서 발언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아니면 이제 긴급 현안 질의 같은 경우에 이제 법사위 같은 데 나와서 또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워낙 격앙되게 반발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 직접 듣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명태균이 바깥에 나와서 네. 국회 출석할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 이제 이준석 요즘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 허나 의원하고 대표하고 이렇게 저렇게 갈등 생기면서 당이 상당히 내용에 휩싸였고 이제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더 심해지고 있습니까? 네,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천하람 반대편에 서 있는 네. 그런 사람들은 대단히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고 도덕적으로도 문제 있다라고 끊임없이 방송 같은 데 나가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준석 대표는 큰 덫에 걸린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대선 가도에도 상당히 문제가 좀 될 수 있죠. 아니 그럼요. 허은하 대표나 뭐 조대원, 김용남 이런 분들이 이준석은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문제 있을 거예요. 지속적으로 떠들면은 그게 큰 타격이 되지 않겠어요? 아쉽지 않습니까?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왜 저렇게 좀 상황 관리를 잘 못했을까 기대도 많이 했던 적이 있었고. 계속 저는 이준석 대표한테 기대하고 있고 예. 이준석 대표가 언젠가는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항들도 단련의 기간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만 문제가 없으면 나머지 부분들은 내가 정치적으로 무엇이 부족했는지 그것을 좀 성찰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겠다. 지금 이번에 이제 그 개혁신당의 내용 사태가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대선 레이스에 뛰어드는 이제 보수 진영의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 뛰어들었는데 약간 이제 아웃사이더로 빠져나가는 느낌은 확실히 들어서 주도는 하기 어렵겠다는 좀 판단은 들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한 7, 8% 삼자 대결에서 예, 나오더라고요. 예. 그걸 두 자리 숫자까지 좀 끌어올리게 되면은 TV 토론해도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본인 존재감을 좀 제대로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내부 사정을 뭐 워낙 잘 아니까 질문 드릴게요. 허나 대표하고 지금 저 이준석 의원이 서로 화해할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아예 없어요. 없습니다, 아주. 아니, 그냥 정치라는 게 싸우다가 또 다시 합치기도 하잖아요. 아니요. 이건 완전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요? 예, 과거에 솔직히 정기현 대표님 저랑도 막 여러 가지 과거부터 인연이 예. 있잖아요. 근데 제가 참 약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막 갑자기 언론에 폭로를 해버렸어. 그럼 이제 볼 수가 없는 사이죠. 허은하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앞으로 정치를 못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뭐 대통령이 되거나 뭐 정치하는 건 내가 무조건 맡겠어. 이런 지금 감정에 쌓여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 이성적으로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적 감정이라기보다는 이제 사감이 사감이에요. 워낙 상처가 깊었으니까 엄청 용서할 깊어요. 수 없어 이제 이렇게 네. 가는데 안 돼요.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좋게 해라, 끝내라. 이준석, 허은하가 붙잡아놓고 막 했거든요. 안 돼요. 하여튼 화해 가능성은 제로다. 불가능. 그러면 더 이상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국힘 이제 대선 판도와 관련해서 저하고 이제 한 달 전쯤에 네. 분석을 했고 많은 분들이 이제 호응을 하고 댓글도 많이 이제 주셨는데 그때 이제 김문수 독주 체제가 네. 당헌 당규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맞습니다. 그냥 굳어진다라고 네. 했는데 한 달 사이에 이게 좀 바뀌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똑같습니까? 똑같잖아요.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김문수 장관이 보수층의 후보들 중에 제일 앞서 나가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나경원 의원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했는데 지난번 오세훈 의원이 토론했을 때보다 국회의원이 10명이 더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론도 뒷받침해주죠. 당내의 의원이라는 조직도 뒷받침해주죠. 김문수 장관이 지지율이 떨어질 거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 수치가 아직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당원 당규 룰 개정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현재 당원 당규상 김문수 장관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정치평론하는 사람으로서 전망을 하면 지금 국힘은 대선에 관심 없고 당권에만 관심이 있구나. 정확한 분석이세요. 그 대선은 이제 포기해버리는 거지 저러면. 전 그렇게 보여요. 야, 그러면은 뭐 민주당은 하나마나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뭐 하나마나이든 아니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해지든 이제 이런 것인데. 국민의힘이 예. 대선에서 해볼 만하다.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전제 조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문수, 홍준표 이 두 분이 후보가 되면 안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 그러면 오세훈, 유승민 중에 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 선출을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이 과연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인용돼 가지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더라도 끊임없이 옥중에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라든지 대선 과정 중에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망한 거죠. 그러니까 대선은 사실상 포기해버린 것과 똑같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고 늘 궁금했던 거 질문 드릴게요. 자, 비상계엄은 잘못됐는데 네. 탄핵은 반대한다. 그럼 비상계엄이 잘못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그 사람들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절대 다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방송 나와서 하는 거 보면 그거는 탄핵을 비상계엄을 잘 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탄핵은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말장난처럼 들리는데 말장난이고요. 예. 속마음과 겉마음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속마음은 비상계엄도 잘못됐고 탄핵은 당연히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탄핵은 당연히 되어야지라고 하는 얘기를 입 밖에 내는 순간 그 사람은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지금 겉마음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선은 포기, 대선 이후에 전당대회 열리지. 그럼 나는 당대표나 내가 지도부에 들어가야지. 왜냐 야당이 되더라도 내가 국민의힘이라는 보수우파 정당의 당대표나 원내대표나 최고 지도부 하고 있으면 나의 정치력은 유지가 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2007년도에 그러면은 이제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가 했던 정도의 격차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그렇게까지는 것 같아요. 아니. 보수층이 막 지금 단단히 뭉쳐 있거든요. 그래서 한 49대 40 뭐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49대 40 정도 나온다. 네. 표 차이가 그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큰 차이인데 네. 제가 이제 보는 관점 중에 하나는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두 후보를 찍었던 사람이 1,6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이재명을 이미 찍었던 1,600만 명의 유권자가 지금 현재 어떤 마음을 먹고 있을까? 이재명이 인간적으로 뭐 마음에 안 든다. 저 사람은 종북 좌파라고 엄청나게 국민의 절반이 공격을 하지만 이재명에게 이미 투표를 한번 했던 사람들의 지금 심정은 어떨 거냐?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정권이 보수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이 열기, 의지, 열의의 그 총량과 보수 쪽에서는 이재명 죽어도 안 돼라고 했다는 그 1,600만 명이 이번에 어느 정도 참전해서 자신의 의사를 드러낼 것인가를 비교해 보면 대선 결과는 생각보다 많이 격차가 생길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하는데요.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좀 생각을 하세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한동훈이 이제 참전하지 않습니까? 26일 뭐 출판 기념회도 하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뭐 판을 뒤집고 이러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본인들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난번 63%의 지지율로 당대표가 됐다. 그 사람들이 어디 갔겠냐. 결국에는 대략 한 10명 정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한 4명 정도로 컷오프를 하면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이 정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김문수나 홍준표가 되면은 이재명 대표랑 해봤자 이거 뭐 게임이 안 될 것 같아. 그럼 오세훈이나 한동훈을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오세훈 같은 경우에는 스킨십도 없고 국민의힘 당원들이 우리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63%그 당원들이 있으니 우리가 4명에서 결선 가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나 한동훈이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건지 아니면은 진짜 그냥 현재 당원 당규대로 김문수가 될 건지 아니면은 대선 경쟁력을 생각해서 그래도 중도 외연 확장이 가능한 오세훈이나 유승민을 선택할지 봐야 되는데
외부적인 환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의 옥중 정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광훈의 외곽 정치 이런 것들을 보면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탄핵이 되어 버리고 윤석열이 이제 그 뒤로 물러나 버립니다. 그 경우에는 국힘도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매우 현실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없습니까? 이 김문수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데 윤석열은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도 김문수 쪽으로 가서 우리가 이재명과 전쟁을 하자 이게 성립이 되겠나라는 생각이 저도 안 할 거는 같은데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 지금. 당원이 100만 명이잖아요. 그 예. 사람들에게 다 연락해가지고 저 김문수는 경쟁력이 없으니까요. 김문수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오세훈이랑 한동훈 좀 합시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예. 당원 당규 룰 개정이 어려운 게 뭐냐면 딱 하고 2달 만에 대선까지 가잖아요. 근데 대선 후보 경선하는데 거의 한 달 걸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바로 본선이잖아요. 당원 당규 개정하려면 적어도 2주 소요가 돼요. 네.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당원 당규 저대로 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김문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직은 전 전망해요. 자, 그럼 김문수 후보가 만약 되었다. 네, 저는 투표장에 안 나가요. 자, 그러면 원팀은 되겠습니까? 후보 간에. 아니 후보 간에 이제 국힘의 대선 후보가 정해졌어요. 그럼 한동훈도 있고 오세훈도 있고 자 유승민도 있고 뭐 다 홍준표까지 있다고 치고요. 원팀이 되어서 대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팀이 아니라 그냥 자포자기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그 김문수 혼자 하고 네. 나머지는 그냥 쳐다만 보고 있고. 아니 근데 대표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원팀이 됐다면 오세훈 시장이 거리 유세 나가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형식적인 원팀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이제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아니고 뭔가 파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도 전망을 하고 싶은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파열? 파열이 생겨서 한동훈이 있든 오세훈이 있든 제3의 후보가 나와서 국민의힘의 뭔가 대선 체제를 제대로 갖추고 경쟁해보자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그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고 싶은데 김문수 쪽으로 모이는 이런 당심이 워낙 강해서 이것을 깰 수가 없다는 쪽으로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 지도부나 이제 윤핵관들이 김문수 후보를 그냥 용인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어, 대선 졌어, 당으로 복귀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당권에 관심이 없을 거예요. 본인 이제 정치 마지막 난 봉사 다 했다 끝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현재 권영세, 권성동 윤핵관들이 당권을 장악을 해서 다음번에도 당대표, 원내대표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 생각을 해보세요. 오세훈, 특히 이제 누구지? 아유, 홍준표, 유승민, 네, 한동훈. 한동훈. 한동훈 같은 경우는요. 대선에서 졌어. 후보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당권 도전할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은 당 지도부나 윤핵관들은 한동훈은 그냥 발로 차버리고 싶어 할 거예요. 이렇게. 네. 그것도 대선 후보 경선에 중요한 변수가 되어 보여요. 어쨌든 지금 국힘은 내부 정리가 되지 않는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어제 언론사에서 찌라시로 뭐 정치부장이 하나 보내서 잠깐 봤는데 네. 뭐 누가 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탄핵이 안 될 수도 있다. 4대4가 될 수도 있다. 뭐 아유. 이렇게 이야기를 누군가 소설을 만들어서 뿌리고 있던데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 있는 애들이 만들어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그거. 그거 맞습니까? 아니 거기는 지금 다 기각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아니, 그 논리가 어제 그래, 이게 똑같아요. 출처가 어딘지 내가 정치부장한테 물어보니까 어디냐 하니까 희한한 게 돕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보내왔길래 놀라서 전화를 해보니까 그걸 대통령실에서 지금 뭐 이렇게 대충 만들어서 뿌리는 모양이죠. 아니 그 친구들이 이제 만들어가지고 다 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얘기하고 다.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또 대통령실에 파견돼 있던 당직자들이 한 20명이 지금 국힘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대선 준비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실에 솔직히 할 일도 없잖아요. 지금 뭐 하겠어요. 당으로 빨리 복귀셔가지고. 그런데 지금 오늘 장성들 소장 얘기 들어보면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은 자기 당권에 대한 생각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강하죠. 느낌을 내가 받아서 아니 왜 그 찌라시가 어제 이렇게 돌았냐. 예. 그걸 보면은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잖아요. 나 빨리 조속히 복귀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내가 나라를 잘 챙기겠다 그런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런 찌라시 돌리면서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고 싶어 하겠죠. 대세가 거의 이제 굳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됐다고 이제 보는 것이 맞다. 우리가 한 발 앞서서 전망하면은 민주당이 차기 정권을 이끌어 갈 것이다. 그랬을 때 이제 얼마나 신속하게 이런 국난을 안정화시킬 것인가 과제가 남아 있다는 그럼요. 것이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평소에
늘 신랄하게 비판했던 장성철 소장도 네. 오늘 이 고소의 전략에서는 대세를 인정하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전망까지 해주신 걸로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아니 옳으신 말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계속 비판을 하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게 제 이제 신념이기도 한데 흐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안 될 거라고 전망하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나라를 어떻게 잘 다스렸으면 좋겠다. 그런 쪽의 얘기도 함께 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집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권 이후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드는가. 더 많은 과제를 지금 안고 있고 그 하나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풀고 있다. 아직 말씀은 모르지만 검찰 개혁과 관련된 그 국민들 바람을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민주당이 만들어서 국민들이 원하는 법치를 정말로 이루어낼 것이다라는 것도 제가 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성철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눴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오른쪽에 나가 있는 경성한우 잘 보시고 되고 계신 분들 이용해 주시고요. 또 장성철 소장 쪽에 나오고 있는 광고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저것도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꼭 전화해서 상담 받아주시면 좋겠고 우리 두 사람이 다 나오는 저기에는 뒤에 이제 저런 광고판이 아주 크게 생겼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관련된 광고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이용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또 130만 명 구독자 유지하고 있고요. 매일 150만 회 이상의 조회는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300만 회 넘었을 때도 최근에 있었지만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스픽서 기대에 부응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